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우리나라에 가동 중인 핵발전소 숫자가 23개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발전의 위험성을 깨달았지만 우리에게 다른 대안은 있는 걸까요? 방사능은 관리만 잘하면 과연 안전할까요? 탈바꿈은 방사능이란 무엇인지, 탈핵을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쉽고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오마이북 신간 탈바꿈.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그리스 총선에서 급진 좌파 연합인 시리자가 압승을 했죠. 전체 의석 300석 가운데 무려 절반에 육박하는 149석을 차지를 했는데요. 세계 언론은 이번 시리자의 압승을 지난 40년간 이어진 중도 좌우파 체제에 균열을 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총선의 의미, 한국엔 어떤 게 있을까요? 또한 한국진보정당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석준 노동당 부대표를 연결합니다. 부대표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마이뉴스 팟짱에서 노동당 부대표님 처음 연결하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좀 일찍 모셨어야 됐는데 죄송한 마음이 앞서네요. 자, 우선 25일이죠. 그리스 총선에서 급진 좌파 연합인 시리자가 압승을 했습니다. 이 선거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스란 나라 자체는 뭐 큰 나라는 아닌데, 네. 세계 자본주의 중심부 중인 하나인 유럽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해 정면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정당이 집권한 것이기 때문에, 네. 단순히 이제 그리스나 유럽을 떠나서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고, 이 정부의 새로운 정책의 실험이 과연 어떻게 이제 성공할지 실패할지, 이런 것들에 이제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가 큰 나라는 아니지만 세계 자본주의, 그리고 특히 이제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정치 집단이 처음으로 집권했다는 게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자, 우선 이 시리자라는 그 당이 저희한테는 네. 굉장히 좀 낯선 당입니다. 급진 좌파연합, 이렇게 언론에는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주로 네. 이 당이 어떤 당인지 저희는 잘 모르는데 부대표님은 그동안 진보정당, 세계 진보정당을 연구한 유일한 한국의 학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해주시죠. 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꽤 길고 복잡하긴 한데요. 네. 그리스에서 좌파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사회민주주의 세력이나 정당이 아니라 그리스 공산당에서 출발한 세력들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운동권에 해당되는 말인데, 네. 그걸 대표하는 정당이 그리스 공산당이었던 거죠. 근데 마치 우리나라 이제 NLPD 뭐 이렇게 나뉘듯이, 네. 1970년대 민주화 투쟁을 할 때 친소련파랑 네. 국내파 이렇게 그리스 공산당이 나뉘어졌습니다. 아. 그 중에 이제 국내파 공산당 세력이 2004년에 다른 여러 이제 운동권 정파, 우리로 치면 운동권 정파인데 그리스식으로 얘기하면 좌파 정파들이죠. 네. 그 중에는 뭐 트로츠키주의자, 마오주의자, 혹은 뭐 생태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과 연합해서 급진 좌파 연합이라는 약칭이 시리자인데, 네. 이런 연합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정당들이 여러 개고요. 네네. 정당들 사이의 연합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뭐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이 연합을 만든 겁니다. 아, 시리자가요. 네. 예. 네. 그래서 당은 따로 움직이는데, 네. 선거에는 그리스가 비례대표제를 택하고 있는데, 네. 후보 명부를 단일하게 공동으로 제출하는 거죠. 네. 우리나라에는 이제 없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렇게 선거에 대응을 해왔고,
2년 전에 이제 선거에서 약진을 했고 최근에는 이제 단일 정당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발전 과정 속에서 이름은 그대로 시리자 급진 좌파 연합인데 네. 현재는 단일 정당으로 발전해 있는 그리스에서 이제 사회민주주의 왼쪽의 그런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랑 비교하면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정치 체제가 달라서 그렇지만 우리로 치면은 이제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연합 정치를 해왔던 것이고 그 연합 정치의 모델을 구가하다가 최근에 아예 하나의 당으로 합쳐버려서 이번에 이제 정권을 위임받아서 정책을 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인데요. 여기 보면 알렉시스 치프라스라는 대표가 있어요. 이제 조만간 최연소 총리가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좀 어떤 사람인가요? 40세니까 우리 정치 문화에서는 대단히 젊은 사람이고 유럽에서도 이제 상당히 젊고 신선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로 치면 고등학생 때죠. 이럴 때부터 그리스 공산당 청년 조직 회원으로 활동을 했고요. 이 양반이 그 처음으로 대중 정치인으로 성장한 거는 2000년대 초반에 그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아테네 시장 후보로 나와서 10% 이상 득표를 했습니다. 몇 살 때예요, 그게? 그때가 이제 지금 40대니까 그때는 30대 초반이었죠. 네. 그때부터 이제 대중 정치인으로 약진을 했고, 상당히 재밌는 게 시리자 내에 기성 그 세대들이 원래 집행부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의식적으로 세대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치프라스와 그 나이대 이제 좀 명망 있는 젊은 당원들에게 집행부를 넘긴 거죠. 그러면서 당 자체가 젊어지고 그런 상황이 2000년대 말에 그리스 경제 위기 상황이랑 서로 얽히면서 이 시리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한 정치 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 중인데 50살이 넘은 이인영 후보가 세대 교체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하고 비교를 하자면 그리스의 경우는 굉장히 젊은 정치인들이 아테네 시장 후보도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노동당의 누굽니까? 김종철 후보, 옛날에 민주노동당 후보로 서울시장에 출마했던 그 생각이 거의 그 시점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2006년 지방선거였는데 치프라스가 그 약진한 것도 거의 비슷한 시대. 치프라스, 그리스에 치프라스가 있다면 한국에는 김종철이 있었군요. 그렇게 되나요? 김종철 씨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요새 무슨 냉면 파는 것 같던데 참 한국 정치하고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그리스 정치 상황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자, 이렇게 그리스 안에서 급진 좌파 연합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배경, 거기에는 역시 경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의 어떤 치프라스의 경우에는 재앙적인 긴축 정책을 앞뒤로 하고 떠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두려움과 권위주의도 그리고 5년간의 치욕과 고통도 뒤로 하고 앞으로 떠날 것이다. 이렇게 딱 선언을 멋있게 했는데 자, 이렇게 경제 문제가 굉장히 그리스 국민들의 선택을 이런 선택을 만들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스 상황을 이해하려면은 우리 97년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그 외환위기 몰렸을 때도 IMF가 구제금융을 제공을 하면서 우리 정책을 변화시킬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었죠. 그래서 이른바 이제 4대 개혁 등등을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현재도 이제 우리 사회의 커다란 문제인 비정규직 양산 등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재정위기 형태로 이제 닥쳐오면서 구제금융을 필요로 하게 됐는데 유럽중앙은행과 유럽연합, IMF로 이루어진 그리스에서는 흔히 이제 3인조 트로이카라고 부릅니다. 이 트로이카 세력이 우리에 대해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조건을 내걸었던 것이죠. 그 조건이라는 게 긴축 정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 동안 민주화 이후에 만들어진 복지제도 등등을 다 국가재정 악화라는 그 빌미로 해서 폐지시켜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연금 급여라든가 그리고 일반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도
대폭 이제 삭감되고 네. 중산층이 붕괴되는 사태. 네. 우리가 한 10년 넘게 걸쳐서 이제 겪었던 것들을 그리스는 5년의 시간 동안 더 이제 재앙적으로 경험을 했던 거고, 더군다나 이제 상황이 더 심각해진 거는 유럽연합의 그 통합이라는 게, 네. 재정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그 통합이 안 되면서 네. 단순히 통화만, 유로화라는 통화만 이제 통합이 되는 바람에 그리스가 재정 위기를 자주적인 이제 통화 정책이나 등등으로 이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97년 IMF 위기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위기를 겪게 됐고, 그 상황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되고 동감할 수 있는 경제 대안을 시리자가 대변하게 되면서 원래 한 3% 정도 지지받던 세력이 급속하게 성장해서 현재 집권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3%대의 지지율은 언제 지지율이 3%였던 건가요? 시리자가 그 약진한 게 2012년 총선 때 네. 약진했는데, 네. 그 직전까지만 해도 그 지지율이 불과 3%였고요. 네. 그리고 그 직전에 사실은 위기였습니다. 그 당내 일부 노장 세력이 탈당해서 네. 민주좌파라는 다른 당을 만들고 해서 그리스 경제 위기의 대안이 뭐 그리스 공산당, 현재 이제 그리스 공산당이 따로 있는데, 네. 뭐 이런 세력이 될 것이라는 이제 전망들이 있었는데, 실은 이제 그런 세력들이 아니라 시리자가 급속도로 이제 대안으로 부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3%대에 머물렀던 그런 네. 그 정치 세력이 어찌됐든 이제 신자유주의, 특히 이제 그 유럽 경기, 특히 이제 그리스 네. 경제가 나빠지면서 국민들이 확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리스 국민들의 마음을 가장 흔들었던 시리자의 전략, 정책 이런 건 어떤 거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두 가지를 들 수 있겠는데요. 네. 하나는 그리스 국민들이 그 트로이카가 강요한 네. 긴축 정책은 분명히 말이 안 된다. 음. 긴축 정책대로 하다 보니까 그리스 경제가 더 망가지고, 경제가 더 망가진다는 거는 실은 구제금융을 받게 된 그 원인이 됐던 네. 해외 부채를 갚아야 되는 이제 능력 자체가 상실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채무자의 건강을 계속 훼손시키면서 이자를 갚아나가라고 요구하는 네. 그런 셈이 되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경제 정책이다. 이게 그리스 대중들의 그 공통된 생각이었고, 네. 근데 또 하나 부분은 이거를 대안을 제출을 해야 되긴 하지만 그 유로존에서 갑자기 탈퇴한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좀 그동안의 이제 유럽연합 통합 시도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이런 파괴적인 방식으로 대안을 찾을 수도 없다. 이것이 대중들의 정서였기 때문에 네. 유로존 안에 남으면서 트로이카와 재협상을 해서 긴축 정책을 폐지시키겠다라고 얘기하는 시리자의 대안이 가장 그 대중들의 심리와 맞아떨어졌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측면이고요. 네. 두 번째는 시리자가 3%밖에 못 받는 정치 세력이긴 했지만 네. 그 분명한 지지를 받는 계층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리스 공산당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직 노동 운동에 기반을 두고 있었는데, 네. 그 그리스의 이제 청년 실업자나 비정규직이 많아지면서 이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저항 운동이 나타나는데, 네. 이런 저항 운동을 좀 폄훼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조직 노동 운동에 비해서 조직되어 있지 않고 네. 직자적인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비난하기도 하고. 네네. 근데 기성 정치 세력 중에서는 유일하게 시리자만 그 청년들의 가두 시위라든가 이런 저항 운동에 적극적으로 결합을 했기 때문에 네. 주로 이제 2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해서는 좀 탄탄한 지지가 있었는데 이것이 그 동심원적으로 지지가 확대되는데 네. 중요한 기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랑은 좀 비교할 수 없는 측면이 좀 있는 건, 우리도 진보정당을 대개 20대가 지지를 하지만 굉장히 소수여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유럽에서도 네. 그 현재 위기가 가장 심각한 남유럽 몇몇 국가에서 좀 예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그리스랑 스페인이고, 네. 재미있는 것은 이 두 나라에서 그 신진 좌파 정치 세력이 급성장하고 있는 게 이런 사정이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 저희가 이제 스페인 문제는 좀 뒤에 살펴볼 예정인데요. 시리자가 제일 먼저 내건 것이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 그리고 단체 협상권을 부활하겠다. 대량으로 정리해고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당장 네. 요금 미납으로 끊긴 전기 이것을 가급적 급하게 각 가정에 네. 전기 복구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것들은 네. 문제없이 다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시리자의 선거 공약의 맨 첫 번째에 있는 그 약속들인데 네. 그리스에 지금 워낙 중산층이 붕괴되고 기존 빈곤층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인도적 위기라고 칭하고 이 인도적 위기를 긴급하게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과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대로 지금 실현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네. 다만 그 가령 이제 무상 전력 지원 같은 경우도 네. 재정이 이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재정 문제가 결국은 닥치게 될 겁니다. 지금 그동안 이제 트로이카의 요구에 따라서 네. 계속해서 정부 재정을 축소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이런 복지 정책을 이제 펼쳐야 되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에 봉착하게 되겠죠. 실제 그리스 인구 25%가 빈곤층 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지금 네. 경제 문제를 빨리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협상인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지금 독일 중심으로 있는 이 채권단에서 과연 이런 시리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라는 거에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 협상은 좀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이번에 새로 재무장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네. 야니스 바루파키스라는 진보적인 경제학자인데 네. 그 사람이 장관으로 지명되고 나서 첫 일성으로 네. 제시한 이야기가 그동안 협상이라는 게 주로 유럽 중앙은행이나 유럽연합의 관료들, 선출되지 않은 그 엘리트들과 그리스 정부가 협상하는 모양새를 취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네. 선출된 정부들, 가령 이제 독일 정부도 여기에 포함이 될 것이고요. 네. 그런 선출된 정부들과 협상을 하겠다. 선출되지 않은 그 엘리트들은 비켜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승부수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출된 정부는 어쨌든 그 정부가 보수파든 사회민주주의 정부든 네. 자기네 나라 유권자들과 네. 호응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가령 시리자의 그런 대안에 공감하는 자국 내의 노동조합이나 네. 시민사회 내의 여러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고요. 시리자는 이제 그런 유럽 전체 시민사회의 동원을 통해서 각국 정부, 특히 유럽연합 내 북쪽에 있는 채권국 정부들을 네. 압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그 토마 피케티 교수가 21세기 자본으로 유명한데 이 네. 피케티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그리스에서 시리자 같은 정당, 반긴축 정당이 뜨는 것은 유럽에 굉장히 좋은 뉴스다. 그리고 이런 그 민주적인 유럽을 건설하려는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큰 지지를 보내야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 유럽 사회 전체가 이런 시리자의 주장이나 시리자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대변해주면서 시리자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그런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보면은 분명히 그 시리자나 그리스 민중의 요구가 터무니없거나 혹은 과도하다라고 생각하는 여론도 상당히 크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리스 문제를 대하는 분들의 통상적인 반응이 네.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왜 배째라 딴소리야. 예.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잘 보면은 바로 피케티 교수가 자기 책에서 주장한 네. 21세기 경제 대안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결국 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계층이라는 것은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계급이죠. 네. 그들은 자신들의 금융자산으로부터 이자가 이제 발생하는 것이 좀 뭐 속도가 늦춰진다거나 한다고 해서 뭐 생존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많은 이제 일하는 대중들의 경우에는 네. 당장 일자리가 끊기거나 혹은 뭐 복지 지원이 끊기면은 삶을 마감해야 될 정도의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죠. 어느 권리가 더 우위에 서야 되느냐, 금융자산을 소유한 계급의 이해가 더 우위에 서야 되느냐, 다수 네. 대중의 생존권이 우위에 서야 되느냐,
지금 이 문제를 갖고 싸우고 있는 것이고 네. 그런 점에서 뭐 피케티나 슈티글리츠나 이런 크루그만이나 유명한 정치학자들이 다 네. 그리스의 주장에 공감을 하는 이유가 네. 앞으로 세계 경제 질서를 새로 짜면서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자산 소유 계층의 이해가 중심이 될지 다수제 중의 이해가 중심이 될지에 어떤 결정적인 결전, 투쟁 이런 것들이 그리스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우리는 그 부분에 지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유럽 내에 진보적인 여론이 충분히 친그리스 입장에서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그 신자유주의 이 정말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는 끝난 모델이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낙수 효과 없다. 이것은 사실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하신 얘기인데 말이죠. 네. 근데 네. 여전히 이제 맹위를 떨치고 있단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국제 투기 자본이 계속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금융 자본의 막강한 파워를 과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인도적 위기에 처한 그리스 국민들에게 유럽으로부터 출발해서 세계로 이런 것들이 좀 퍼져나가서 새로운 21세기 자본주의에 대한 모델이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남유럽 예비를 좀 더 해볼게요. 지금 보니까 그리스에도 그리스지만 스페인에 또 새로운 당이 뜨고 있더라고요. 그 스페인 얘기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포데모스. 여기가 지금 좌파 정당? 여기는 급진 좌파 연합은 아닌가요? 여기는 어떤 데인가요? 거기도 그 통상적인 정치 분류에 따르면은 급진 좌파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네. 뭐 신진 좌파 정치 세력인데 놀랍게도 창당한 지 뭐 1년도 지금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스페인의 여론조사에서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페인도 올해 총선이 있는데 이 포데모스라는 스페인 말로는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 뒤에 이제 데모스라는 말은 민중을 또 뜻하기 때문에 좀 중의적으로 쓰이는 것 같고요. 네. 이 세력이 실은 시리자보다도 훨씬 더 직접적으로 청년층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네. 그 스페인에서는 경제 위기가 일어나고 나서 그리스보다 더 활발하게 청년들 운동이 펼쳐졌고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점거 운동이죠. 오큐파이 운동. 웨스트리트 점거 운동도 실은 스페인에서 시작된 운동을 미국에서 따라했던 것인데 네. 바로 그런 운동에 참여한 젊은이들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만들어졌고 이 정치 세력이 이제 약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의 주장하는 바는 이제 시리자랑 비슷하고요. 네. 그래서 시리자가 앞으로 몇 달 동안 그 얼마나 이제 성공적으로 정부를 쭉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스페인에서 실제로 포데모스가 집권당이 될 가능성도 점점 더 커질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인구 1,000만의 그리스에 비해서 인구 4,000만의 스페인은 유럽연합이나 유로존에 훨씬 더 커다란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제 유럽연합의 구조 자체가 뒤바뀔 수 있는, 뒤흔들릴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계기가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됩니다. 네, 유럽에서 특히 이제 남유럽발 이런 그 반신자유주의 노선이 결국에는 유럽에서 긴축 정책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 올린 것이다. 그래서 남유럽으로부터 세계의 자본주의 역사가 바뀔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요. 자, 그러면 그리스, 스페인이 이렇게 새로운 방식의 대안의 자본주의 모델을 만들어서 간다고 한다면 유럽은 굉장히 좀 또 뭐 워낙 그 사회민주주의 토대가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니까 이런 그 국민들의 지지나 유럽 전체 사람들의 큰 지지를 얻을 수 있겠지만 이게 한국까지 넘어오는 데는 굉장히 큰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우리의 진보정당은 지금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노동당의 청년들이 얼마나 활동을 하고 있나요? 몇 명이나 가입이 돼 있죠? 그걸 지금 비중으로 딱 수치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 다른 진보정당들에 비하면은 청년 당원들의 참여도가 많이 좀 활발하긴 합니다. 그걸 좀 자랑을 하고 싶고요. 뭐 사례를 든다면은 안녕들 하십니까 자보운동에 이제 노동당의 청년 당원들이 많이 참여해서 이제 활동을 했었고 세월호 전국에서도 노동당의 청년 당원들이 가두 시위나 집회에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죠.
자, 그렇게 하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노동당의 존재가 굉장히 소수 정당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 의석이 한 석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고 또 지지율도 거의 좀 1%대 예, 이제 달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최근에 보면 그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에 새로운 진보의 새판짜기가 필요하다라는 요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노동당과 정의당 간의 통합, 이것을 소통합이라고 언론은 부르고 있는데요. 이것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언론에 따르면 장석준 부대표는 통합파로 이렇게 분류가 되던데요. 네. 현재 진보정당 질서가 바뀌어야 된다, 좀 발전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분류해도 틀린 건 아니겠고요. 네. 다만 저희 노동당의 경우에 이번 주에 대표 선거가 진행 중입니다. 대표 선거의 주요 쟁점이 바로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제 임기를 마치고 노동당의 이제 입장이 정해질 것이라 보고요. 네. 입장이 정해지고 나면은 뭐 어떤 방향으로든 좀 물꼬가 열리겠죠. 뭔가 그 그리스의 연합정치처럼 한국에서도 진보 연합정치가 여전히 필요하고 요구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스나 스페인의 경제가 어려운 것처럼 한국도 굉장히 양극화가 심각하고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뭔가 좀 정치적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말 민주노동당 창당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국진보정당 연구를 정말 오랫동안 해온 연구자신데 좀 어떤 방향의 새로운 대안이 좀 한국적 대안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시리자의 사례를 잘 들여다봐야 될 것이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성공적인 연합을 하고 그게 통합으로 발전하고 집권까지 하게 되는가. 근데 그 과정에서는 상당히 많은 좀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긴 시간과 노력이 들었습니다. 2004년에 연합으로 출발해서 한 10년 정도 뒤에 단일 정당으로 바뀐 거니까 그 과정에서 서로 공조하고 서로의 생각을 이제 맞춰 나가는데 상당히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꼭 10년이 걸린다는 문제는 아니지만 과거 이제 통합진보당의 실패 경험 등등을 봤을 때 단순히 덩치 불리기식의 통합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진보 대중정당이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합의의 기반을 두고 연합을 하든 통합을 하든 해야 된다. 그런 교훈을 얻는 게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합의에 기반한 정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진보대중정당에 대해서는 요구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따지고 보면 박근혜 후보 시절, 그러니까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내세웠던 것이 사실상 민주노동당이 과거에 외쳤던 진보적 공약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이것은 민주노동당이 최초에 내세웠던 진보적인 그 슬로건이었기도 한데요. 그때는 뭐 저게 되겠어 이랬지만 2012년에는 박근혜 후보가 자기의 공약으로 보수 후보가 내세웠던 것이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자면 담론은 전부 보수가 가져갔지만 전부 다 되는 것은 없는 이런 정치 상황인데 여기에서 좀 뭔가 그런데 굉장히 침체돼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최근의 진보 정당들은 약간 역할이 잘 안 보이. 물론 이제 언론이 주목해주지 않는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 역할이 굉장히 한국 정치에서 역할이 실종돼 있는 이런 측면도 있는데 좀 그거를 스스로 타개하기 위한 대책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좀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뭐 기발한 어떤 다른 대안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자기 원칙에 제일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다른 박근혜 정부조차 복지, 경제 민주화 등등을 자기 걸로 이제 납치를 한 거죠. 뺏어간 다음에 실신 안 한 거니까요. 납치했다. 그래서 그럼 그런 의제를 다 뺏겼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식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의제를 흡수하는 듯이 보이다가 결국은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제대로 이거 복지나 경제 민주화를 실시해야 된다라는 대중의 요구는 이후 선거가 닥칠 때마다 더욱더 폭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올 것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자신이 주장해야만 할 그 원칙적인 주장들, 복지와 경제민주화에 대한 주장들을 끊임없이 캠페인 그리고 정책 대안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주장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것 외에 다른 왕도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뭐 진보 세력이 대표이 되더라도 이것들을 노동, 복지, 경제민주화, 생태전환 이런 주장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정치 세력을 만든다는 방향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페인의 경우에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점령하라 오큐파이 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네. 당시에 주장했던 게 정치인들은 다 똑같고 우리를 대변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했었고 기성 정치권에 대한 어떤 반감 이런 차원에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게 되는 계기도 됐는데 우리는 그것이 여전히 그냥 반정치 담론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당파층으로 남아있으면서 한 30%대가 계속 무당파층을 유지하다가 뭐 이른바 안철수 현상, 또 반기문 현상, 뭐 이런 방식으로 그냥 구름처럼 떴다가 가라앉는 뭐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몇 년째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이런 현상은 좀 어떻게 보시고 이것이 이를테면은 그리스나 스페인처럼 우리도 뭐 마찬가지로 경제가 어려운데 이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좀 보시나요? 근데 그거는 실은 우리도 스페인이나 그리스처럼 어렵다고 얘기하기에는 지금 상황 차이가 굉장히 그렇긴 하죠. 네. 경제 구조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비슷한데 네. 인터뷰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중국 경제 변수 등등을 통해서 지금 2008년 위기로부터 상당히 비껴났기 때문에 네. 스페인이나 지금 그리스가 당하는 위기는 우리 7년에 겪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심각한 상황이라서 그렇긴 하죠. 사회적인 반응도 다르게 나타나는 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네. 다만 정치적인 분위기는 사실은 비슷합니다. 그들 나라에서도 정치적 냉소가 굉장히 강하고 네. 무당파층이 많고 반정치 담론이 굉장히 강하고 네. 그래서 뭐 한국 사회만 유독 그런 것은 아니겠고요. 네. 다만 한국 사회에서는 신자유주의 시기에 형성된 사회구조가 계속 이어지면서 네. 그런 정치적 상황을 타개할, 돌파할 새로운 세력이 사회로부터 좀 잘 등장을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안철수 씨 같은 사람이 좀 가상적으로 실은 그렇지 못한데 그냥 좀 어떤 뭐랄까요 가면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대안은 필요한데 대안이 잘 안 보이니까 거기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변수로서 뭐 안철수 현상 같은 것이 등장을 한 것 같은데요. 네. 근데 한국 사회에서도 뭐 그렇다고 해서 한국 사회 위기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시리자 같은 정당에서 의식적으로 내부 세대 교체를 했듯이 한국의 특히 이제 진보 세력이 좀 의식적인 세대 교체, 세력 교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 내부에서 좀 새로운 분위기들이 일어나는데 스스로 자극하고 촉발하는 역할을 했을 때 진보 정치 세력의 역할을 모처럼 제대로 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 좀 분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치 세력 전반적으로 여야 기득권 구조를 보면 굉장히 그 연세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평균 40대, 30대 정치인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40대 정치인들도 대부분 후반이거나 아니면 대개는 5, 60대, 70대 뭐 이렇게 있는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정치의 세력 교체가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세대 교체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시리자 사례라든가 이런 외국 사례들 보면은 우리보다 훨씬 좀 역동적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미래의 희망을 우리보다 빨리 좀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런 점에서 외국 사례를 뭐 지나치게 신비화하거나 한국 사회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긴 한데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정말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데 막혀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외국 사례랑 비교해 갖고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이런 점에서 이제 시리자의 세대 교체라든가, 새로운 운동이랑 결합하려고 했던 모습이라든가, 상당히 이제 정치적인 내용을 갖고, 연합 통합을 하려고 했던 그
그 움직임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진보 정당들 정말 그 활동가들 어려운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데요. 사실 주요 담론은 다 거기서 생산된다는 거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동당 장석준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